안녕하십니까.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신경호입니다. 지금은 이제 잠깐 동안이긴 하지만 과학기술 일자리진흥원의 이제 원장으로도 있습니다. 볼 수 있는 슬라이드 깜깜하시죠? 예, 이게 바로 1960년대 서울 야경입니다. 이것이 50년이 지나서 2010년엔 이렇게 바뀌었죠. 50년간 우리는 엄청나게 그 압축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압축 성장이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 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한강의 기적이 가능했던 이유는 굉장히 우리가 열심히 했고 교육열이 있었다 이런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손에 보물섬 지도가 있었어요. 어디로 가면 보물이 있는지 선진국들이 알려줬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물섬 지도를 우리가 손에 쥐고 갈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깜찍하게 그 방식을 채택해서 달렸습니다. 며칠 전에 돌아가셨지만 삼성, LG 혹은 현대 이런 대기업 소위 재벌이라고 하는 그 독특한 기업군을 가지고 일본도 좀 있습니다만 이런 기업군들이 굉장히 빨리 굉장히 막강한 그 군단을 꾸려서 그 보물섬까지 가서 가장 강력한 힘으로, 가장 강력한 도구로, 가장 막대한 인력을 동원해서 그 보물을 캐왔던 거죠. 그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10위권 가까이에 들어가는 경제력을 구가하게 됐던 거죠. 그런데 2007년도에 저희가 2만 불을 1인당 소득이 2만 불을 돌파한 다음에 12년이 지나는 동안 제자리 걸음을 했어요. 올라가는데 굉장히 늦게 올라가서 3만 불 돌파하고도 지금 물론 팬데믹이나 다른 문제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이 지적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 손에 더 이상 보물섬 지도가 없습니다. 이제는 빙벽에 가로막혔고 우리가 스스로 보물 지도를 만들어야 할 때가 됐어요. 소위 패스트 팔로워에서 퍼스트 무버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쉽게 경험하지 못했던 경우예요. 대부분 퍼스트 무버였거나 처음부터 상당히 많은 경우 아니면 아직도 패스트 팔로워 아니면 그냥 팔로워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특이하게 패스트 팔로워에서 퍼스트 무버로 트랜지션, 경제 체제가 트랜지션한 굉장히 신기한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체제가 사실은 앞서 여러분들 말씀하신 패스트 팔로워에서 퍼스트 무버로 바뀌었다라는 뜻이고요. 이거와 똑같이 비슷한 시기에 우리는 어떤 걸 겪고 있냐면 생산성 베이스 경제 패러다임에서 창의성 베이스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1960년대부터 시작을 했다가 80년대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 지금은 이런 창의성 기반 경제 패러다임이 완연하게 나타나 있죠. 근데 생산성 기반 그 경제 시스템과 패러다임과 창의성 기반 패러다임이 굉장히 큰 차이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생산성 기반은 노동력과 자본을 투입해서 이걸 잘 결합하는 방식으로 하면 성장을 하는데 이것을 레이버와 캐피털을 더 많이 넣는다고 해서 그만큼 올라가질 않아요. 세츄레이션 됩니다. 반면에 창의성 기반은 이것을 엮어내는 테크놀로지라든가 창의성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면 이게 사실 다이버지가 돼요. 그러니까 프로덕티비티 베이스 경제 패러다임에서는 쫓아갈 수 있는데 크리에이티비티 베이스드 이코노믹 패러다임에서는 못 쫓아간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판이한 그 경제 판 구조가 바뀐 거를 한번 보실까요? 1990년대 보시면 IBM하고 알카텔
이 두 개 빼고 전부 다 일본 회사예요. 그죠? 그리고 예외 없이 공장형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을 기반으로 한 회사들이 세계 10대 기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25년 후엔 2015년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나라 그 기업 삼성이라는 기업을 빼놓고 나서는 중국 은행이라든가 뭐 이걸 몇 개 빼고는 대부분 뭐 중국에 이제 알리바바가 있고 텐센트가 있죠. 대부분 미국 기업이에요. ICT 베이스드 미국 기업들이 싸그리 휩쓸고 있어요. 삼성은 사실 ICT 베이스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장형이죠. 생산 기반을 아직도 갖고 있고 나머지 그 9개의 상위 랭크되어 있는 회사들은 전부 공장이 없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25년이 어떻게 될까 하고 궁금해하던 차에 사실 뭐 한 7, 8년, 8, 9년 전에 이제 제4차 산업혁명 쪽 하면서 나왔었죠. 아직도 그 실체가 뭔지 모르는 분도 많고 뭐 나름대로 그렇지만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보기에는 사실은 생산성 기반 ICT가 연결돼서 그 이런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커스터머까지 연결돼서 그것으로서 생산을 미리 프로액티브하게 만들어줘서 컨슈머까지 연결해주는 생산과 수요가 연결되는 방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삼성과 같은 기업이 두각을 나타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40년이 되면 삼성이 혹은 LG가 현대가 아니면 우리나라의 그 스타트업 컴퍼니들이 이 10개의 자리를 많이 차지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나라 자체로서는 굉장히 희귀하게도 패스트 팔로우에서 퍼스트 무버로 경제 파라다임에 시프트하는 그런 나라였고 게다가 글로벌 트렌드에 있어서 프로덕티비티 베이스에서 크리에이티비티 베이스의 이코노믹 파라다임으로 바뀐 이런 대외적인 그러니까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둘 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트랜지션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작년부터 올 초라고 생각할 수 있죠. 올 초 뭐 본격적으로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코비드-19 팬데믹이 있습니다. 코비드-19 팬데믹은 사실 고전부터 좀 사실 찔끔찔끔 얘기가 있었던 탈글로벌 혹은 글로벌 로컬라이즈드 글로벌 시대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니시에이션 뭐 했다고 할 수 있는 탈글로벌에서 이제는 좀 더 가깝고 심지어로 가깝거나 지리적으로 가까운 사람들 그 국가들끼리 좀 더 로컬 글로벌레이션 하는 로컬라이즈드 글로벌레이션 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게 됐고 이것이 팬데믹에 의해서 훨씬 가속화될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시대적 그 대내외적인 환경이 우리에게 있고요. 그리고 이런 뭐 팬데믹은 최근에 있는 것이지만 그 전에 우리가 겪었던 이중고에 대해서 우리는 노력을 했나? 노력을 했었는가? 보면 답은 yes입니다. 과학기술에 있어서의 혁신 체제를 무지하게 바꿨어요. 특히 언제부터? 90년대 초반부터 굉장히 많이 바꿨고 그게 나타난 게 이제 뭐 그 98년도, 99년도에 걸쳐서 모스트 과학기술부가 부총리로 승격이 되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맞춰서 우리나라의 리서치 카운슬 같은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혁신 체제에 있어서 출연료들 좀 모아서 한 군데 모아갖고 으쌰으쌰 하자 이런 것들을 했고 그게 모자라서 뭐 또 국가의 여러 가지 또 어떤 기관들을 또 만들었죠. 근데 너무 빈번할 정도로 계속 만들어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꿨습니다.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잠깐만 바꿨죠. 혁신이라고 하는 성격을 안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이게 anything but 클린턴처럼 매번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너무 노력을 과하게 했거나 아니면 참을성이 없거나 아니면 자기가 자기 이름으로 태깅을 한 무언가를 만들어서 하고 싶었거나 이런 것 때문에 혁신의 맥이 계속 끊어진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에 하나의 큰 화두였습니다만 우리의 노력이 왜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
하는 거를 한번 좀 뒤집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과학기술 일자리진흥원이라고 하는 곳에 원장으로 뭐 한 달 전쯤에 이제 취임을 했는데 뭐 잠깐이지만 제가 그 타인홀 미팅에서 우리 직원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과학기술을 가지고 일자리를 만든다. 이거 정말 개꿈입니다. 정말 황당한 꿈이에요. 무지하게 어려운 꿈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꿈이고 꼭 이루어야 할 꿈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국가가 지속적인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에요, 사실은. 자, 그러면 여기에 그럼 아이디어를부터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커머셜라이제이션에서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데까지 작게는 3개, 크게는 한 5개 정도의 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제 아이디어가 있다고 치면 그 다음부터 커머셜라이제이션까지 가는 거에 우리가 밸류 오브 데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생산기술 만들기, 캐즘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이것이 시장에 나가는 거, 다이내시라고 하는 것, 이 무한 경쟁 시대에서 그 생업을 계속 유지하면서 일자리를 계속 고급 일자리를 만드는 거, 이런 큰 것이 있는데, 자, 이 아이디어가 300개가 있다고 칩시다. 굉장히 좋아요. 사실은 여기 이제 원래 이게 97년도 논문인데, 그러니까 3,000개의 원래 이제 똘똘한 아이디어에서 300개의 페이턴트를 만드는 정도 급의 아이디어를 끄집어냈다고 칩시다. 이걸 가지고 생산성 기술을 만드는 거는 한 9개쯤 돼요. 그러니까 뭐 그 30분의 1 이상 확 줄어버리죠. 이거는 전 세계의 그 공통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이 밸류 오브 데스와 관련된 논문을 뭐 몇십 개를 읽고 몇백 개를 찾아봤고 사실 이게 몇만 가지 있다는 걸 봤는데 제가 읽어본 논문들 대부분 이래서 어렵다 저래서 어렵다 그래서 못한다. 이걸 극복했다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자, 9개 나오는 게 끝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생산 기술이 있어도 사실은 처음에 얼리 어댑터나 뭐 재밌는 사람들이 먼저 그것을 사죠. 사서 그래서 시장이 런칭을 해갖고 그래서 뭐 그 사는 것까지 그래서 시장이 마케팅에 나오는 게 그 절반쯤 돼요. 이 절반쯤 나왔는데 이 4개가 그러면 끝끝내 시장에서 성공하는가 런칭이 되는가 1년 혹은 2, 3년 안에 다 사라져요. 왜냐하면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를 못 만들어요.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만드는 것에서 시장에 끝까지 남는 건 한계입니다. 자,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를 만들지 못한다. 뜻은 그동안 그게 3년이든 5년이든 계속 돈이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익을 못 내면 돈이 들어가야죠. 그래서 실제로 이 캐즘이라는 것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집어넣고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만들어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 하나는 혁신형 3,000개의 아이디어로부터 시작해서 300개의 패턴트급 아이디어를 가지고 국가적 자본을 넣고 투입을 해서 9개의 생산 기술을 만들고 4개를 마케팅에 내놔서 하나가 서바이브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다이내시라고 무한 경쟁 시대에 본격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아이디어부터 커머셜라이제이션, 아까 제가 했던 과학기술 일자리 만드는 거 정말 환상적인 게임이에요. 자, 여기다가 사실은 가장 근본적으로 어려운 거는 원천기술 개발입니다. 아까는 원천기술이 개발이 됐다고 쳤잖아요. 페이턴트하고 특급 어떤 아이디어는 원천기술이 있다고 친 건데 솔직히는 원천기술 개발 쪽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는 가장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배워먹지는 않았어요. 주어진 문제 푸는 거는 기가 막히게 풀어요. 굉장히 잘 푸는 편입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디파인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문제를 디파인 하지 않으면 원천기술 개발도 일단 어렵고요. 원천기술 개발하고 나서도 생산성 했을 때 스탠다드를 만들거나 스페시피케이션을 만드는 거가 그렇게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천기술 개발이 굉장히 어렵고 오늘 뭐 문제도 과학 난제 뭐 이렇게 가지고 가는데 일출발점. 그래서 요 부분
실제로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아이를 낳는 걸로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Y를 만드는 것부터가 먼저고요. 그다음에 이걸 이렇게 이건 이제 전에 국회를 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긴 한데 우리가 자꾸만 조산을 종용해요. 그래서 문제가 됐는데 실제로는 요 전에 아이를 만든 것부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들 것인가 문제 발견하는 게 무지하게 중요할 거고요. 기술 상용화할 때는 문제점이 이겁니다. 그 전 세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이 기술 상용화는 실용화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과 사람과 그러니까 기술을 공급하는 사람 원천 기술을 공급하는 사람 저 군하고 이걸 가지고 사회 가치를 만들려는 기업하는 화성인과 금성인이에요. 여기 여자 남자 정도로 얘기했지만 여자 남자보다 훨씬 달라요. 화성인과 금성인 쪽으로 냉기질도 다르고요. 스피릿도 다르고 애티튜드도 완전히 다릅니다. 이 두 분을 커뮤니케이션하게 하고 같이 가게 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중간에 이제 캐스 문제는 주로 파이낸스 문제이기 때문에 지운다면 그 다음에 이제 다이내시에서 무한 경쟁에서 버티는 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적이 중국이에요. 중국이 우리나라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문제 디파인은 우리보다 좀 잘하지만 그래도 얘들도 헤매고 있고요. 문제를 주어지면 엄청나게 빨리 가요. 셴젠 같은 데 아시잖아요. 가서 문제에서 이거 만들고 있으면 좋겠다. 프로토타입 만들면 일주일 만에 탁 만들어요. 우린 석 달, 넉 달 걸리는 거. 굉장히 빠르고요. 우리가 무지하게 빨랐다고 생각했는데 얘들 훨씬 더 빠르고요. 국가적으로 엄청나게 돈을 때려박아서 정말 그 각국에서 모두 지시할 정도로 이상한 짓을 합니다. 혁신에 관해서.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다이내시에서 중국하고 싸움에서 버텨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자, 그래서 원천 기술 만드는 거, 생산 기술 만드는 거, 다이내시에서 버티는 거, 이게 난제입니다. 여기 난제에서 사실 오늘 그러니까 성천무 원장님께서 시작한 요 과학 한림원에서의 어택하는 건 대부분 원천 기술 개발 쪽에 이제 집중화돼 있지만 실제로 생산 기술을 만들어서 무한 경쟁의 시대까지 가게 하는 방식. 그래서 사회 가치를 만드는 것도 고려한다면 요 세 가지를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될 거고 이 원천 기술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거에 대응하는 방식을 저는 문제 발굴에 키포인트를 줬습니다. 문제 발굴에 관해서 키포인트를 줬는데 문제를 디파인하고 발굴한 거야말로 사실은 난제를 해결하는 거, 난제를 통하여 사회 가치를 만드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국제협력이 필요합니다. 문제 발굴하는 데 있어서만큼 우리끼리 하기 어렵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사실 오늘의 토픽에서 가장 중요한 이 문제 발굴에 관해서 제가 지난 10년간 고민해서 만들었고 여러 그 국가에 도 얘기했고 키스테도 얘기하고 막 이랬는데 아직까지 잘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거 제가 이렇게 표를 만들 정도로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만들고 숙성시킨 프로그램과 이 문제 정의형 연구소 설립 방안, 운영 방안을 만든 게 제법 많습니다. 근데 아직 시작도 못했어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걸 비슷하게 만들어서 여기저기서 비슷하게 하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가져가면 제가 생각했던 거에 조금 뭔가 3% 5% 모자라게 했더라고요. 나중에 거꾸로 보니까. 그래서 제가 했던 이 부분은 사실 너무나 중요해서 오늘은 타치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오늘 화두를 던진 것으로 생각하시고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그 생산 기술을 만드는 거. 이거는 제가 비교적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은 브릿지 프로그램과 ORP 프로그램이 비슷한 개념이에요. 근데 브릿지 프로그램은 어떤 특정 기업에게 특정 생산 우리 키스 갖고 있는 원천 기술을 가지고 생산 기술까지 만드는 작업을 했던 것이고요. ORP는 국가에서 필요한 사회적인 문제 아니면 글로벌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이슈를 만들어 제안한 다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그를 오픈 개방형으로 오픈 리서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다라고 하는 그게 좀 다를 뿐 굉장히 비슷한 유사한 과제입니다. 사실은 ORP를 제가 먼저 기안을 했었어요. 이게 이제 2010년 말에 제가 기안을 내서 그 당시 이제 문희주 의원님께 제안을 했었는데 요게 제안을 한 거를 어셋해서 실제로 시행한 거는 2년이 지나서 했습니다. 이제 왜 그랬는지는 나중에 좀 시간 되면 말씀드릴 거고요. 그런데서 BP는 제가 이제 2012년 9월에 디자인을 내서 2010년에 처음 런칭을 했던 겁니다. 그걸 조금 개념하고 어떻게 했는지를 좀 말씀드려볼게요.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TRL, 테크놀로지 레지던스 레벨 1부터 9까지입니다. 아시겠지만 연구자나 교수들은 TRL 레벨 3 정도면 할 거 다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페이퍼 냈죠, 페이턴트 냈죠. 그리고 자기 있는 기관에선 대학에서 연구소에서 훌륭했네라고 칭찬받았어요. 그렇지만 기업가들은 7 정도는 돼야 돼요, TR이. 자, 여기서 단계만 갖고 얘기했습니다, 일단. 근데 정말로 이 단계만이 끝일까요? 이게 아닙니다. TRL 3인데 여기는 10번을 해봤는데 한 3번 됐어. 그러면 논문 나오는 거예요. 점 찍어서 자기가 원하는 점 찍어서 페이퍼 쓰고 페이턴트 써요. 기업이 얘기하는 7은 100번을 하면 99번은 나와야 돼요. 단계만 필요한 것이나 그 정도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TRL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헷갈리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이 정도예요. 확률, 그다음에 직진도,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서 큰 차이가 있어요.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요 단계 4단계의 차이가 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런 뎁스에서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럼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어떤 연구원이나 혹은 교수가 지금보다 한 5배쯤 강한 물질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유리 그릇이나 사기 그릇 같은 게 떨어지면 깨지잖아요. 제가 주말에 가끔 이제 집사람 도와준다 칩시고 설거지를 하다가 이제 자꾸 깨요. 깨면 이제 집사람이 하기 싫으면 관두지 왜 애꿎은 접시를 깨냐 뭐 그러시는데 이제 전 되게 억울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거를 지금 5배 강한 물질을 만드는 거 굉장히 반갑죠. 그렇지만 조금 비싸고 조금 만들기 어려워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거 신문에 이제 딱 나왔죠. 그러면 이제 기업가가 생각합니다. 원래 이렇게 파삭 깨졌는데 이거를 새로운 방식으로 하면 안 깨진다. 야, 이거 떼돈 벌겠네. 라고 지금 현재 있는 시설에다가 좀 싸게 지금 요건 좀 현재는 좀 비싸고 그러니까 어렵고 비싸게 만들지만 쉽고 싸게 만들 수 있는 방식으로 하는 걸 부탁을 해서 이걸 만들어 보자, 생산 기술을. 그래서 10억을 싸들고 와서 연구자한테 줬어요. 들고 왔어요. 1년 후에 연구자나 교수는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100이면 100, 거의 다가 10배 강한 물질 만들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 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필요 없어요. 3배라도 괜찮은데 이거를 좀 쉽게 만들고 싸게 만들 수 있으면 좋겠는데 더 비싸게 만들고 더 어렵게 만들면서 10배 강한 물질을 만들어요. 이게 일반적인 과학자 발명가들의 특성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분들은 굉장히 호기심이 많아요. 자기가 이미 새로운 걸 하고 싶어요. 한 번 한 거 하기 싫죠. 두 번째는 굉장히 어려워요. 거의 어떤 기업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거기에 생산성 생각하고 가격을 생각해서 이걸 만드는 거 머리 아프죠. 골치 아프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다고 기관에서 학교나 연구소에서 평가 잘 받나요? 그렇지 않아요. 10억 그렇게 큰 돈 아닙니다. 연구비로서는. 그러니까 모티베이션이 없어요. 여기에 데디케이션에서 모티베이션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업가는 굉장히 억울하죠. 그래서 기업가한테 해피하게 어떻게 했냐? 기업가한테는 이 연구 목표를 기업가가 정해요. 이 연구 목표를 정하면 생산 기술을 생산 기술을 통해서 제품이 만들 수 있도록 마케팅은까지는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근데 이 스펙에 될 때까지
이거 못 만들면 돈을 안 내도 돼요. 이걸 할 때 키스트에서 돈을 다 대고 10억을 대고 이걸 성공하면 그때 비로소 이 기업은 1.1배나 1.2배의 방식으로 페이백합니다. 뭘로? 로열티로. 자, 로열티로 주면 이 로열티가 우리나라 법으로 돼 있지만 절반은 이 한 연구자한테 돈이 가져가요. 그다음에 그 절반 중에 10%는 퍼실리테이터고 나머지 40%는 기관이 가져갑니다. 어떤 돈이에요? 이건 연구비가 아니에요. 기관한테 굉장히 알토란 같은 운영비로 가져갈 수 있어요. 기관도 회피하죠. 연구비 가지고 연구비 뭐 1,000억, 2,000억 넣어도 사회가치 못 만드는데 이거 가지고 사회가치 만드는 제품 서비스를 만들어내죠. 기관한테는 간접비도 생기죠. 연구자 입장에서는 연구비 10억이 아니에요. 로열티 5억이나 6억이 들어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돈이죠. 데디케이션 하죠. 스테이크홀더들, 여기 관련된 스테이크홀더들이 전부 해피합니다. 이게 되면 여기 그 키스트에 돈을 주고 있고 주는 정부도 해피하고요. 키스트를 바라보는 국민들도 해피합니다. 이렇게 만드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였고 이걸 실제로 했더니 어쩌고 저쩌고 해서 실제로 원래 4년 만에 될 일을 4년 동안 12억을 줬던 케이스였어요. 첫 번째. 2012년 10월 달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거를 12억을 줘서 4년 동안 하라고 했던 거가 이 양반이 1년 안에 1년도 안 돼서 기업이 원하는 것을 스펙을 만족하고 12억을 로열티로 받았고요. 그 다음에는 6억을 또 로열티를 또 받았어요. 원래 해상용 엔진을 걸 했었는데 육상용 발전소에도 들어가는 걸 해서 6억을 또 받았어요. 순식간에 9억을 벌었습니다. 차를 바꾸고 집을 바꿨습니다. 이 양반이 이 연구자가 한 거가 1년 동안 정말 죽어라고 했어요. 휴일 없었고요. 명절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하는 역량의 5% 10% 하면 절대로 이 기업 문제, 아까 했지만 세 가지 문제 때문에 끝까지 못 가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했고요. 이 기업은 D 엔진인데 이 기업은 고해에 개발돼서 로열티를 준 그 다음 해에 3천억 원어치를 수주받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걸 통해서 러닝 로열티를 받고 있고요. 이 발명가는 이 기업이 고맙다고 50억 원을 줬어요. 이 촉매에 관련된 거에 연구를 계속 해달라고 했고 이 양반은 각종 상을 쓸었고 지금은 본부장으로 있습니다. 자, ORP에 관해서는 아까 했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사실 구슬을 꿰어야 사실 보배가 되는 것처럼 그런 방식이고요.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개념만 얘기하면 주어진 문제를 어떻게 풀 건가, 제품과 서비스나 해결할 수 있는 것, 실제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기업을 통해서 지속 가능성 있게 영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려면 이 기업이 그 영위할 수 있을 정도 프로핏을 내면서 영위할 수 있으려면 실제로 그 제품과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건가를 생각해야 될 거고요. 이걸 만드는 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들은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의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게 10가지 기술이 있고 그중에 5가지 핵심이고 하나가 몇 가지 있다면 이 기술 중에서 어떤 기술을 만들어야 되는가, 꼭 메이크 아이템만을 실렉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 수 있는 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메이크 아이템만 골라서 그 메이크 아이템에 대해서 드림팀을 만든다. 글로벌 드림팀을 만들어서 간다. 이렇게 해서 해결한다. 하는 거 이렇게 해서 뭐 좀 성공을 했고요. 무한 경쟁 속에서 생존하는 거는 글로벌 PPP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따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PPP의 개념은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300대 1의 개념으로 해서 아이디어부터 혁신까지 가는 거를 그걸 줄이겠다는 뜻이에요. 이 성공한 우리나라의 혁신 기업들이 저희가 K클럽에서 지금 현재 한 100개쯤 모아서 같이 패밀리 기업을 갖고 있는데 이 기업들의 생산 기술을 아세안이라든가 중진국이라든가 그 유럽의 동유럽 국가 이런 데에다가 직접 제공을 해주면서
300분의 1의 확률을 1로 다 주겠다는 뜻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시장을 확보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는 동안 저 인재를 활용을 하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중국하고 할 거고요. 중국엔 조심스럽지만 환경이라든가 식품이라는 이런 쪽을 먼저 시작해서 중국의 플랫폼 회사를 작년 말에 설립을 했고 저 1,000만 원짜리 이제 중국 했고 제가 이제 한국 측 동사장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 정부가 20%, K클럽이 51%, 중국 회사가 29%를 가지고 있는 방식으로 할 거고 지금 21층에 20층 500평은 인테리어를 오른쪽 위에처럼 다 만들었고요. 21층은 공간으로 나서 포텐셜리 놔두고 있습니다. 난징에 있고요. 그래서 제가 원청 이 세 가지 난제 큰 세 가지 난제 과학기술 관련 세 가지 난제 원청 기술 개발에 대해서 문제 발굴의 프로그램 그다음에 연구소를 만들어서 해보겠다는 거고요. BP나 ORP는 이미 좀 성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GPP는 지금 성공 단계지만 여러 가지 방식의 이것은 각 나라마다 하는데 여기서 난제를 디파인하는 것과 국제 협력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첫 번째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제 발굴에 국제협력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미안하지만 우리끼리는 못합니다. 그 다음에 그 BP, ORP에 관해서는 사실상 이거에 응용한 방식, 국제협력에 응용하는 방식은 예를 들면 크게 있으면 첫 번째 우리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후환경, 글로벌 기후환경에 대응하는 거 그런 그랜 챌린지 이런 쪽은 예를 들면 뭐 우리 저 그 성천모 원장님이 그 사실 원장으로 계셨던 GTC하고 GGGI 그다음에 GCF happen to be 우리나라에 그 일이 다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사실 문제를 끄집어내서 글로벌 문제 끄집어낸 거를 디파인하고 심사하고 그것으로 BP나 ORP의 방식으로 이것을 꾸려나가면 글로벌 리더십을 가지고 저 글로벌 문제에 대해서 디파인하고 풀어서 그것을 활용하는 것까지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글로벌 PPP도 비슷한 관계로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물질 발굴과 그걸로서 어떻게 생산 기술을 만들어서 실제로 다이내시에서도 생존해 나가는 그런 방식의 것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정말로 글로벌의 모든 인류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